안녕하세요. 오늘도 고독함에 대해서 더 나눠보기 원합니다. 신정은 작가님께서는 고독함을 네 종류로 분리하셨죠. 첫 번째는 처벌을 받아서 누구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고독함. 두 번째, 함께 출발했지만 애써 노력해도 자꾸만 뒤로 처지면서 겪는 고독함. 세 번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타당한데 누구의 동조를 받지 못해 버려지는 느낌이 드는 고독함. 넷째,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탓에 세상으로부터 따뜻한 눈길을 받지 못하는 처절한 고독함. 이렇게 네 종류의 고독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고독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두 번째 고독 한번 알아볼까요? 두 번째 고독, 함께 출발했지만 애써 노력해도 자꾸만 뒤로 처지면서 겪는 고독함. 어떤가요? 이런 고독함을 느껴본 적 있으실까요? 결승점을 앞에 두고 여러 명의 타인들과 함께 출발을 했대요. 나는 저들을 앞서고 이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대등한 경기를 펼쳐 보이기는커녕 점점 뒤로 도태되고 낙오가 된다는 겁니다. 무섭죠? 여러분 혹시 이상한 나라 앨리스 본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 보면 시계를 들고 다니는 토끼가 있잖아요. 그 토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게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급속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 원한다면 뛰어야 된다는 거죠. 뛰어도 제자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빨리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뛰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결국 나는 세상의 급류에 휩싸여 뒤로 도태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중간이라도 가려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뛰지 않는 자는 자동적으로 도태된다는 거죠. 하물며 다른 사람을 앞서기 원한다? 경쟁에서 이기기 원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얼마나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경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경쟁. 굳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선의의 경쟁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보면 양쪽 국가 팀들이 선의의 경쟁이란 걸 하잖아요. 오죽하면 선의의 경쟁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함께 열광하고 함께 기뻐하고 감동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선의의 경쟁이 무엇인지 얼추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경쟁이 된다면 어떨까요? 아, 그거는 진짜 지옥 같은 고통이 찾아올 것 같아요. 반드시 이겨야지만 행복해지는 삶, 반드시 뛰어야지만 생존하는 삶. 더군다나 그런 삶에 내가 직접 참가 주자로 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런 삶은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냐?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사람은 자동적으로 경쟁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태어나는 순간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경쟁하죠. 결혼하기 위해서도 경쟁하죠. 직장을 얻기 위해서도 경쟁하죠. 마지막 한숨을 내뱉는 그 순간까지 인생은 경쟁하다가 가는 삶이라고 해요. 신정근 작가님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뒤처지거나 도태되어질 때 고독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고독함은 누구나 다 느껴봤을 거예요. 저도 느껴보고 여러분도 느껴봤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고독함 느낄 수 있어요.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1등만 할 수 없잖아요.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경쟁에서 1등을 합니까? 1등 할 때도 있고, 2등 할 때도 있고, 뭐 꼴찌 할 때도 있고. 인생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경쟁에서 이기고야 말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아니라 경쟁에 임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게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상관없이 수용하고 그 결과를 성찰의 기회로 삼아 내 인생의 도약의 지점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세 자녀가 있어요. 아들, 딸, 아들이 있는데 한 명마다 다 성격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저희는 이제 5명이 옹기종기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때 여러 종류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를테면 제가 아들에게 칭찬을 해요. 뭐 청소를 잘했다거나 숙제를 잘했다거나 친구가 싸우는데 가서 말렸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딸이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나는, 나는 이러면서 본인이 한 행동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빠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제가 오빠를 칭찬해 준 것보다 더 많이 본인을 칭찬해 주기를 원해요. 이게 제 딸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에요. 딸이 본인과 오빠를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 딸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경쟁 구도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 딸은 경쟁하는 걸 좋아하고요.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길 좋아합니다. 전 이게 굳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더 자신을 성찰할 수도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매사가 그렇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더 나아가 타인이 칭찬받을 자리에서도 그를 끌어내리고 그 위치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딸에게 늘 교훈을 합니다. 딸아, 아빠가 오빠를 칭찬할 때는 오빠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은 오빠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오빠의 가족인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야. 특히 너에게도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오빠를 칭찬해 줄 때에는 너도 아빠와 함께 오빠를 칭찬해 주는데 동참해야 돼.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오빠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고 오빠의 행복은 우리의 행복이지 않니? 그러니 함께 오빠를 칭찬해 주자. 제가 자꾸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딸은 경쟁하는 것 자체를 즐겨요. 그리고 본인이 상인보다 더 잘한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오빠를 칭찬할 때마다 딸이 나는 이런 식으로 개입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가르쳤어요. 함께 기뻐해야 된다. 타인의 잘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타인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자는 스포츠맨 정신이 없는 것이다. 전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경쟁은 피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쟁의 그물 속에서 태어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생 자체가 경쟁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경쟁을 피하거나 경쟁으로부터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경쟁을 해야 되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정근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에 여러 종류의 고독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태될 때 찾아오는 고독이라고 하잖아요. 그 고독함 속에서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독함 속에 안주합니다. 그리고 그 고독함을 어떻게 다룰지 몰라서 홀로 괴로워해요. 결국 그 고독함을 퍼먹다가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하죠. 이를테면 나와 함께 경쟁 구도에 있었던 사람을 음해한다거나 심지어는 내 자신의 목숨을 끊기까지도 합니다. 경쟁 구도 속에서 찾아오는 고독함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찾아오는 극단적인 결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경쟁 구도 속에서 찾아오는 고독함을 맞닥뜨릴 준비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경기장이 아니에요. 그 어떤 인간도 승리만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따라서 타인이 나보다 잘했을 때는 기립박수를 쳐줄 수 있는 아량을 키우고 내가 이겼을 경우에는 타인이 나의 승리를 보고 고독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를 배려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말이니까 쉽지 여기까지 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정신을 바르게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정말 하기 원한다면, 경쟁을 종용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고독함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난 어떻게 그 고독함을 해결할 것인가? 내가 승리할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렇게 타인을 배려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또 저녁에 식구가 한자리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들이 역시 잘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했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제 딸이 그걸 보더니 같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오빠한테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아빠가 오빠 칭찬할 때 나도 오빠 칭찬했어요. 함께 기뻐해줬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고맙다고 제가 딸에게 오히려 이야기했죠. 또 제가 딸을 칭찬하면 옆에서 아들도 딸을 칭찬해요. 물론 이와 같은 분위기가 우리 가족이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이웃과 전혀 모르는 타인과 기타 등등의 사람들과의 경쟁 구도 속에 있는 우리가 이런 행동을 정말 취할 수 있을까? 이것은 결국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경쟁 구도에 임한다면 세상은 지금보단 아름다워질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누군가는 여전히 1등만 하기 위해 편법을 쓸 것이고,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수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패배를 맛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어요. 줄이 없어요. 실력은 탁월해요. 하지만 경쟁에서 져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맞닥뜨린 경쟁 세상의 참담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맞이하는가. 고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고독함 속에 안주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고독함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패기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정은 작가님은 여기에 하나를 더해 우리에게 고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연대예요. 연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독이 깊어지면서도 길이 나뉜다. 고독에 넘어져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고독에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는 경우도 있다. 공자는 고독을 심하게 앓은 모양이다. 그는 고상함에서 고독을 이겨내는 힘을 찾고 있다. 공 선생이 들려주었다. 고상함의 길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함께 하려는 이웃이 있기 마련이다. 이거를 우리의 용어로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고독한 사람은 또 다른 고독한 사람과 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상처받아본 사람도 상처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역시 고독해 본 사람은 고독해 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도와 그 고독함을 이겨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함께 의지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게 인간이에요. 한자 사람 인자를 보면 두 명의 사람이 함께 기대어 있는 모습이 사람 인자라고 하잖아요. 전 여기에 중요한 철학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사람이라는 것은 함께 도와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어려움과 아픔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쟁 구도 속에 태어나지만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다수는 아니겠죠.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SNS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SNS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잘 갈아가면서 활용한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를테면 SNS를 통해 나와 생각이 맞고 나와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잖아요. 시간과 지역과 성별을 초월해서 연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를 하고 이러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저 역시도 연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함께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짊어지기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여 이 삶을 살아간다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신정근 작가님께서는 네 종류의 고독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처벌을 받아서 누구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는 고독. 우린 지난 시간에 이 고독에 대해서 나눠보았죠. 오늘은 두 번째 고독. 함께 출발했지만 애써 노력해도 자꾸만 뒤로 처지면서 겪는 고독. 오늘 살펴봤죠. 세 번째는 다음에 살펴볼 건데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타당한데도
누구의 동조를 받지 못해 버려지는 느낌이 드는 고독이에요. 저는 이 고독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학계에서 아티클을 출판하면서 겪는 고독이 이런 고독이거든요. 이 고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두 번째 고독, 함께 출발했지만 애써 노력해도 자꾸만 뒤로 처지면서 겪는 고독. 자, 이 고독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이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굳이 취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께서 그러한 고독함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면 여러분을 제가 멀리해서 위로하기 원합니다. 그 고독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연대하면서 함께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해피하시고요. 힘내시고요. 주변에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고독함을 발판 삼아 인생에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만날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